근데 더 대단한 사람도 왔었죠. 네. 이거는 내 언론에 아직 공개 안 한 건데 이제 네, 20년 예, 됐으니까 처음 공개하시네요. 삼성그룹에 평범하게 살 거냐 아니면 뉴욕에서 독립해갖고 도전할 거냐 고민하다가 도전하기로 결심했죠. 네. 그분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직장인인데 그분은 이제 오은옥 패밀리잖아요. 네. 그분들은 감각이 달라요. 일단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잖아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제 뛰어드는 거고 천재들이 뛰어드는 분야고 여러 가지 트렌드에 관한 것을 재밌게 글을 썼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파워블로거가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거기다가 이제 그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 시그널을 내가 실시간으로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팍스넷이 박씨가 만든 네트워크란 뜻입니다. 마약 해보셨냐? 근데 팍스넷이 대단히 중독성에 있는 맞아. 중독성 있는 사이트다.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위기가 뭐 벗어날까 말까 하는데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가 한국의 인터넷 벤처기업 1년도 안 된 데다가 뭐 회사 가치를 600억을 인정해갖고 투자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유니콘이 탄생한 거죠. 네네. 예, 그렇게 잘 나가는 삼성그룹의 제일제당 런던 그리고 뉴욕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8년 정도 근무하셨던 것 같은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이제 나이가 40살 됐는데 4년 네, 시간이 임기를 다 했으니까. 3년쯤 됐을 때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 인생이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직장 생활 또 한 20년 더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 거냐 아니면 뉴욕에서 독립해갖고 도전할 거냐 고민하다가 도전하기로 결심했죠. 네. 그때 이제 뉴욕에서 창업을 한 거죠. 어떤 것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그때 식당 프랜차이즈하고 시작했어요. 식당 프랜차이즈. 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 이제 제일제당에서 이제 뉴욕 지점에 있을 때 그때 삼성그룹에서 CGA가 독립해갖고 그때 극장 사업도 했어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그렇죠. 이미경 부회장께서. 네, 이미경 부회장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현 부회장께서 뉴욕에 자주 오셨고 그분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직장인인데 그분은 이제 오은옥 패밀리잖아요. 네. 이병철 회장의 장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감각이 달라요. 패션, 뭐 브랜드, 무슨 식당 프랜차이즈, 영화, 음악 이런 데 그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비비고로 대박 내셨고 그다음에 CGV로 대박 냈고 영화 산업, 그다음에 방송, 문화 산업에 아주 콘텐츠 아주 대가가 되셨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때 벌써 싹이 충분히 있으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 제조업하고 무역하고 뭐 이런 거 하든 안목 갖고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시스턴트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식품 프랜차이즈 사업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 한 1년 가까이 이제 하다가 나 이거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서 못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하게 된 게 그 헤지펀드 운영 사업이었어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가지고 설탕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금속 그다음에 금융 특히 이제 S&P 그 주가지 선물 그걸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짜갖고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사업을 그때 한 2년간 했죠. 그럼 그 자본은 본인 자금으로 하셨나요? 그때 이제 내가 이 자금 여유가 약간 있었고 뭐 투자도 일부 받았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딩 하는 펀드가 최초로 나온 게 민트 펀드하고 AHL 펀드라는 게 1990년경 나왔어요. 90년대 초에. 근데 그게 우연히 우리의 거래소인 런던에 있는 그 EDNF 맨이라고 하는 맨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 그룹에서 투자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뉴욕에 또 맨 파이낸셜이라고 굉장히 큰 선물 브로커리지 회사를 하고 있었고 그때 선물 브로커리지 중에서 제일 큰 회사였고 우리 거래선이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을 가지고 선물 투자를 헤지펀드 방식으로 운용하는 기법을 많이 배웠고 나도 이제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래갖고 개발해갖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일단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잖아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제 뛰어드는 거고 천재들이 뛰어드는 분야고 그다음에 트랙 레코드를 잘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쩍 성공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잠깐 그 헤지펀드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헤지펀드가 뭔지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이제 뮤추얼 펀드라든가 주식을 운영하는 펀드는 그 대개 그 주가 지수 선물과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면 펀드 수익률도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펀드 수익률도 작고. 근데 헤지 펀드나 사모 펀드는 어떤 그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익을 내겠다. 예를 들면 벤처 창업 펀드,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 이거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헤지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을 좀 회피하는 것이죠. 그렇죠. 위험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이익을 내는 펀드를 사모펀드라고 그러는데, 사모펀드의 그 한 섹터가 헤지펀드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모펀드는 그 엑짓 하는데 오래 걸려요. 창업 투자펀드는 뭐 3년 내지 한 7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나야 돈을 뺄 수 있고, 부동산 펀드도 뭐 몇 년 지나야 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시간 많이 걸리죠. 네, 인프라 펀드 이런 것들. 근데 헤지펀드는 특징이 언제든지 돈 넣었다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절대 수익률을 꾸준히 추구하는 걸 펀드를 이제 헤지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헤지펀드라는 게 도입된 지 몇 년 안 됐죠. 근데 미국은 그때 헤지펀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조지 소로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헤지펀드가 결국은 펀드 투자자한테도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헤지펀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거 좀 성과가 안 좋으셨을 때 좀 그 뭐 부인이나 자제분들 또 본인 생활 좀 힘든 과정도 있으셨나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회사를 딱 나오니까, 내가 옛날에 그 CJ 제일제당, 뭐 삼성그룹 뭐 이렇게 다닐 때는 명함 가지면 누구나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 아주 뉴욕에서도 아주 고위급 인사들, 뭐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던 사람들도 내가 만나주면 만나주더라고. 근데 딱 회사를 퇴사하고 명함이 달라지니까 미팅이 안 되는 거야. 네. 배경이 사라지니까. 배경이 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네.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데, 우리가 이제 그러려면 뭔가 실적과 성과를 확실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데 그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1996년도에 주가지 선물 거래가 처음 생겨요. 네. 선물 시장이 이제 한국에 처음 생기니까, 내 그 선물의 어떤 기법을 한국 시장에 적용해보자. 그러니까 해보니까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때 한국에는 선물 시장이 없었으니까 못 하다가 네. 98년부터 거래를 좀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몸은 미국에 계시면서 그렇죠. 한국 시장을 한국 시장에서 상대로. 이제 네, 거래를 네, 시작했죠.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꽤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 선물. 주가지 선물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99년 1월 달에 뭐 약간 시간 여유도 있고 연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한국의 그 금융 관련 제도가 약간 좀 부족한, 뭐랄까, 선진국하고 다른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제 거래하면서 느낀 거를 한국의 선물이나 금융시장 관련 제도를 뭐 6가지인가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없앴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것들인데, 네네네. 이런 새로운 제도들을 금감원에서 좀 이걸 제도를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금감원에다가 건의문을 써보냈죠. 네네. 그래서 건의문을 써보내면은 뭐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뭐 답변도 안 오고, 건의문을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감원 거기 게시판에 올리셨는데, 네. 뭐 다른 전달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금감원장께 드리는 공개 서한이라고 해갖고 꽤 긴 글이었어요. 네네. 미국은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걸 쭉 써갖고, 그 당시 그 증권 웹사이트가 뭐 몇십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인베스트먼트 카페라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 올려놨어요. 근데 그 글이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단했죠. 네. 그걸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걸 프린트해갖고 뭐 산에 게시판에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증권 관련 기관에다가. 그러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댓글도 막 좋은 게 들고,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하나씩. 그때 필명이 본명 아니었죠? 그때 네. 김세진이라고. 김세진. 뭐 무슨 뜻이었죠? 그게 이제 김씨가 세계로 나간다. 이런 한국을 뜻이. 대표하는 성 김씨가 세계로 네. 나간다. 결국 한국인이 세계로 진출한다. 이런 뜻.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세계적인 금융 스탠다드에 맞게 지금 금융시장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그때 이제 외환위기 닥치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80%가 망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투신사가 3개가 다 망했고, 그랬죠. 네. 그리고 뭐 국민은행 중앙종금 같은 살아남았고, 종금사도 종금사 다 망하고. 망했고, 네, 네. 그러니까 막 외국 자본이 들어갔고 한국 그 주요 금융기관의 막 지분의 3분의 1을 다 가져갔게 된 망했어요. 거죠. 다 가져갔죠. 지금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금융시장이 너무 그 전근대적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저는 이제 해외에서 한 8년간 거의 12년간 네. 금융시장을 보면서 한국의 금융제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한 것도 이제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 분석 방법의 어떤 공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증권시장을 움직이는 팩터,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트렌드에 관한 거를 재밌게 글을 썼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파워블로거가 된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한 달쯤 썼더니 뭐 아직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예요. 팔로워가 많은 거죠, 지금. 팬덤을 아주 순식간에 팬덤을 만들어. 글 때문에 박스에서 그렇죠. 창업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이제 한 달 정도 글을 써갖고 이제 팔로워가 많은 상태였는데 이상하게 막 악플이 달리니까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쓰기 싫더라고. 그래서 이거 악플 관리가 안 되니까 잘라버리고 싶은데 네. 못 자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아예 내 사이트 하나 만들어야 되다 그래갖고 일종의 그 개인 블로그를 만들었죠. 네, 네. 근데 거기다 뭔가 좀 액세서리를 좀 붙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차트, 이름이 처음에 팍스 캐피탈이었죠. 캐피탈이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그 엔지니어가 한 분 있었어요. 내가 인터넷에서 찾았죠. 내 네. 사이트를 잘 만들어주는데 약간 부가가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차트, 그러니까 증권 차트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김무근이라는 김무근 친구 씨. 찾았어요. 네, 네. 엔지니어죠. 네, 소프트웨어. 네, 네.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의뢰를 해갖고 사이트를 한 대로 만들어. 그때도 두 분이 만난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네,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 뭐 이메일로 하고 뭐 네, 전화를 네, 해갖고. 그래갖고 3월 달쯤 이제 그 사이트를 오픈했더니 막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죠. 몰려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성을 많이 들였죠. 그때는 이제 내가 사이트의 오너니까 게시판도 한 10개 만들어 놓고 차트도 있고 그 당시 그때 앱 방식으로 했어요. 다운로드 하면은 메일 그냥 자동적으로 뜨게.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였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만 글 쓰니까 좀 재미가 없으니까 필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이트가 뜨려면. 그래서 그때 이제 천리안 하이텔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증권 그 대가들을 불러왔죠. 그때 주락이 뭐 백경일 이런 사람들이 유니텔, 천리안, 하이텔 그때 PC 통신 시대잖아요. 네, 네, 네. 거긴 유료시였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유료가 그 수익이 좋았어요. 거기가. PC 통신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데가 증권정보였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이제 따로따로 연락해갖고 이제 PC 통신 시대는 곧 접으니까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 시대로 나오세요. 그래갖고 그분들을 모셨더니 한 명 모실 때마다 뭐 팬들이 한 10,000명씩 따라오는 거야. 거기 유료되긴 또 공짜니까. 그렇죠. 그리고 접근성이 좋잖아요. 접근성이 좋죠. PC 통신보다. 그 UI도 좋고. 네, 네, 네. PC 통신은 텍스트 위주잖아요. 맞습니다. 여긴 그래픽도 있고. 그 윈도우스 이제 시대가 왔으니까. 눈이 번쩍 뜨 있어요. 네. 네. 근데 내가 거기다가 이제 그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그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 시그널을 내가 실시간으로 보여줬는데 매매 신호. 매매 신호. 네, 네, 네. 근데 그때 또 운이 좋아갖고 거의 뭐 10중 8구 맞는 거예요. 근데 실시간으로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채팅방에서 한 100명씩 하루에 10시간씩 채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바로 지금 삼성전자 사라. 그 다음에 주가지수 지금 팔아라. 근데 사라 그러면 올라가고 팔라 그러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각 직장에서도 딱 우리 박스넷 그 사이트를 열어놓고 채팅방 열어놓고 실시간으로 신호가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대기업들이 예, 직장인들이 팍스넷 보는 직장인들을 차단하려고 증권 투자를 금지해 버렸죠. 그때 난리가 났죠. 그런 네네. 얘기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뭐 그때가 또 운도 따라갔고 99년도 초에 그때 이제 그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들어오셔갖고 그 벤처 투자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때 창투사가 처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코스닥을 띄우겼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벤처 기업들이 뜨기 시작하죠. 그때 뭐 골드뱅크도 뜨고 뭐 무슨 새롬 기술도 뜨고 뭐
뭐 벤처붐이 대단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김대중 정부가 98년 2월에 출범해서 상당히 각고의 세월 지나고 99년부터 턴어라운드 그렇죠, 일어나고. 그렇죠. 네네네. 그 덕분에 이제 외환위기를 빨리 네네. 극복을 했죠. 근데 어쨌든 99년도가 이제 인터넷 닷컴 회사만 되면 뭐 투자가 엄청났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그 닷컴이 생긴 이유가 2000년 1월 1일 새벽에 무슨 대형 사고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밀레니엄 버그. 네, Y2K. 네. 밀레니엄 버그 생길까봐. 네네. 그 잘못하면 비행기도 떨어질지 모르고 뭐 뭐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다. 막 이랬어요. 전산 시스템이 다 네네. 망가질 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전에 한 4, 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하이웨이 깔기 시작하고 초고속 그 인터넷망 그 덕분에 이제 그 인터넷은 굉장히 빠르게 퍼졌는데 또 한국이 그걸 굉장히 빨리 잘했어요. 그 김영삼 정부 때도 투자를 많이 했고 그렇죠. 네. 김대중 정부 들어갔고 그 인터넷이 거의 세계 최고 속도로 되고 그렇죠. 사실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두 정부가 다 잘한 거죠. 네, 아주 잘했죠. 네. 대단한 걸 한 거죠. 외환위기인데도 음. 불구하고 우리는 인터넷에서는 거의 세계 한 거의 탑이었죠. 2위권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이 거의 투자 규모가 세계 2위권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팍스넷이 세계 20위권까지 갔었으니까. 그렇죠. 네. 트래픽이. 트래픽이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한국이었어요. 맞습니다. 일본은 한참 늦었고 그때 뭐 보셨잖아. 어쨌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과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책은 진짜 잘한 거다. 그다음에 벤처 붐을 막 일으켰고 벤처 그랬죠. 투자도 많이 했고 코스닥 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고 창투사도 많이 만들었고 근데 또 때마침 이제 그 미국에서 벤처 붐 그다음 닷컴 붐이 딱 생겼죠. 네. 근데 이제 팍스넷이라고 하는 증권 정보 웹사이트는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많이 끌어들였죠. 처음에는 주요 필자들의 글을 중심으로 했지만 조금 내가 한국에 이제 7월 달에 들어와요. 네네. 그러니까 3월 달에 사이트 오픈하고 5월 달에 법인 설립하면서 팍스넷으로 이름 바꾸고 네. 그 팍스넷이 박 씨가 만든 네트워크란 뜻입니다. 그렇죠. 원래 음. PARK 박 씨가 만든 네트워크다 해서 네. 팍스넷인 네, 거죠. 팍스넷이. 네, 네, 네. 근데 그 PAX가 뜻이 그 기독교 캐톨릭에서 많이 쓰는데 평화란 뜻이에요. 네, 네. 라틴 말로 그래서 peace. PARK 건 팍인데 발음이 비슷하게 해서 팍스 PAX로 하셨죠. PARKS가 이제 네. 발음은 네. 팍스니까. 네, 네. 그래서 평화를 뜻하는 뜻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 씨가 만든 네트워크라는 뜻도 있어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해 놓고, 그러니까 뭐 바쁜 거야. 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트래픽이 너무 많이 오니까 서버도 늘어야 되지. 직원도 뽑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짐 싸들고 이제 7월 달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네. 그러니까 인기는 다 얻어놓고 네. 그러고서 법인도 설립이 돼 있고 네. 이게 도저히 내가 미국에서 원격 컨트롤이 안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그냥 몸이 직접 오신 거예요. 7월에. 직원. 네네. 그 갑자기 계획이 없다가 12년 생활을, 해외 생활을 청산하고, 원래 그때 뉴욕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는데, 우리 네. 애들도 갑자기 놀란 거죠. 갑자기 왜 집 한국으로 간다고 그러지? 뉴욕 살다가 네. 서부의 어바인에 살다가 갑자기 네. 또 한국 네. 들어가신다고 하고. 네. 어쨌든 이제 짐 싸들고 이제 들어왔더니, 뭐 하여간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창투사도 막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닷컴 버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코스닥도 막, 그때 코스닥 투자 열풍이 막 불기 시작하고, 그래갖고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99년 7월. 99년 7월이죠. 네네. 그 사람들이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놀랐어요. 왜냐면, 아니, 갑자기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떴는데, 웹사이트가.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없다고 그러지. 근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름이 김세진이라는데 정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네네. 근데 뭐 음. IT 종사자도 아니고, 뭐 증권업에 종사한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제법 많은 편이고, 그때 이제 저 젊은 창업가들에 그렇죠. 비해서. 네네. 그래서 약간 미스테리한 인물이었어요, 내가. 제가 기억하는 게 당시 제가 조선일보 기자로서 디지털 조선 파견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팍스넷 엄청났죠. 당시 조선일보가 디지털 조선일보를 코스닥에 상장시켜서 그 조선일보 직원들도 많이 그 주식에 관심을 갖고 이럴 때였는데 뭐 팍스넷 엄청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궁금해합니다. 네,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네, 네, 네. 그 약간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12월쯤에 골드만삭스가 날 찾아왔어요. 네, 회사로. 네, 기억하죠. 네. 그때 우리 직원이 한 30명쯤 됐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때 민지영 이사라는 네, 친구가 네, 네. 왔는데, 그래서 그냥 투자 검토하러 왔대.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트래픽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트래픽은 뭘 보냐? 그러니까 알렉사라는 걸 보는데 네. 그래서 알렉사가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있죠. 네, 알렉사.com. 전 세계 그 모든 웹사이트 중에서 큰 것들을 그 트래픽을 자동적으로 계산해 갖고 순위를 매겨주고 그 얼마나 거래되는지 어디서 거래되는지 이런 걸 이제 그렇게 통계를 내주는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근데 우리 게 그냥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던 게 아마 야후하고 뭐 다음 이메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바로 밑에까지 쫓아가는 거야. 맞습니다. 예. 생긴 지 뭐 6개월밖에 안 된 회사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닷컴 컴퍼니들의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박스넷이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시냐고 뭐 검토하시라고. 뭐 생긴 게 6개월 동안밖에 안 된 회사니까 뭐 별로 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홍콩에서 사람들이 날라와 갖고 실사를 홍콩으로 가셨죠. 일단 실사는 네, 홍콩에서 실사는- 왔죠. 네. 그리고 왔고, 이제 네. 그러고 끝나니까 뭐 막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끝나고 1월 초에 홍콩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월 초에 홍콩을 갔죠. 네. 그때 우리 예, 공짜 같이 갔죠. 예, 같이 갔죠. 예. 그때 우리 직원이었나 아니면 그때 그러니까 상황이 정확히 모르겠네. 이제 제가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그때 이직을 내가 하기로 이제 해서 보시려고 그랬지.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바로 11월에 10월에 제안해 주셔서 제가 가기로 하고 11월, 12월 이렇게 클리어를 하는 중. 그러니까 그때 조선일보 예, 조선일보에 있을 때인데 기자였고 네, 디지털 조선일보에 제가 파견 근무하고 있었고 글쎄. 그때 이제 그 인보길 사장께 제가 말씀드렸더니 맞아요. 팍스는 유명한 거 안다. 음. 그래서 그럼 그래도 좀 더 우리 일해달라. 그래서 제가 사실상 떠날 거를 말씀드려 놓고 그러고서 이쪽 일을 갖다가 좀 문라이팅처럼 그러니까 겸업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골드만삭스 때문에 저랑 같이 출장 가자고 글쎄, 하셔서 글쎄. 그때 휴가를 내고 조선일보 그룹에는 휴가를 내고 제가 홍콩을 모시고 갔죠. 네. 그때 어쨌든 박스넷이 이제 잘 나간다는 소문이 나니까 동아일보에서 기자 2명이 그만두고 예, 예. 우리 회사에 들어왔고 그 삼성그룹에서도 몇 명 들어왔고 삼성전자에서도 여러 사람 오고 재밌었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여러 경제지 기자 출신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갖고 그래서, 네네. 인재가 대단했죠.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네. 그 뭐 의사도 와 예, 있었고 의사도 있었죠. 지금 그 아주 그 유명한 소아정신과 그러니까 의사 서천석 박사도 와 있었고. 그때 와서 일을 했었고요.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우리 홍 실장께서 이제 조선일보 기자도 하시고 그다음에 영어를 워낙 잘했어요. 조금 했죠. 네. 마음에 들어갖고 야 내가 이번에 홍콩 출장 가는데 같이 가자. 네네. 그래갖고 이제 홍콩에 같이 네. 갔죠. 그래서 그거 제가 증언 삼아서 말씀 올리면 그때 당시에 그쪽에 매니징 디렉터, 그러니까 MD가 두 분이 나오셨죠. 셜렐린하고 엑스디 양, 엑스디 두 사람. 그리고 저희 쪽에서 CEO 그리고 CFO 조용건 그 전무부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갔었는데 민지용 이사가 있는 민종 이사가 이제 한국 책임자였고 골드만삭스 한국 책임자로 거기 계셨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세 사람 저희 쪽에 세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워낙 그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민종 이사의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말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 엑스디 양이나 셜렐리는 완전 그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시는데 아주 너무 이제 프레젠테이션 잘 하셨고 근데 그 이제 거의 얘기가 잘 되는가 했는데 그 셜렐린 그 아주 그 명석한 그 여성분이 그 어떻게 해서 그 장담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료인데 유료로 바꿔서 비즈니스 모델을 하겠다고 박 대표님 말씀하셨고 근데 갑자기 다른 경쟁사들은 계속 무료를 하는데 팍스넷만 유료로 하면 팍스넷 독자들이 다른 경쟁사들로 넘어가 버리면 어떠냐. 그때 명답을 얘기하셨죠 우리 홍 실장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사실은 그 질문이 되게 아픈 질문이잖아요. 그럼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실제 경험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마약 해보셨냐? Have you ever tried drug?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약 해보셨냐? 이게 마약을 한 번 맛을 보게 되면 두 번 맛을 보게 되면 마약을 끊지 못한다. 근데 팍스넷이 대단히 중독성에 있는 맞아. 중독성 있는 사이트다. 한 번 들어오면 예. 계속 들어오게 되죠. 네. 지금 그래서 팍스넷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 출신들이 스스로 팍스넷에 들어오고 싶다고 노킹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이 팍스넷 구성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줄 서 있다. 그 커뮤니티도 엄청나죠. 각 종목별 게시판이 그때 네. 처음 만들었는데 네. 그게 대단한 저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고 처음에 종목별 게시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의 그 증권 정보라는 게 그냥 증권회사 사람들 혹은 펀드 매니저들 자기들끼리만 아는 일종의 그 정보의 투명성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정보가 비대칭이었죠. 근데 팍스넷이 딱 열면서 커뮤니티가 자기가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누구나 자기가 아는 정보를 올려놓고 질문하고 검증하고 답변하고 네. 검증하고 회사에 물어본 거를 거기다 답변하고 회사도 답변하고 집단지성이 그렇죠. 가동되는, 집단지성이 네. 작동되는데 그게 그 당시 뭐 우리나라가 한 종목이 한 600개, 700개 있었는데 각 종목마다 다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정보를 아주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에 자신감도 생기고 거기 안 들어보면은 안 되는 거 매일 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매일 몇 번씩 들어와 그럼요. 갖고 하루에도 여러 번. 네. 내일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나? 내 투자해 놓은 종목에 대해서 뭐 더 알아야 될 거. 그다음에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할 건가? 그때는 뭐 대박 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그럼요. 코스닥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너지 효과가 생겼고 이렇게 애딕티브가 된 거죠. 한 번 네. 들어오면 네.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이제 잘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홍콩에 가니까 청콩 빌딩이라고 네네. 그 굉장한 빌딩이 있어요. 네네. 거기 뭐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30 몇 네, 층인가 엄청났죠. 올라가니까 딱 그 센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골드만삭스가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 중에서 1위죠. 1위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쫄만도 한데 나는 뭐 뉴욕에서 워낙 그런 사람들 전혀 안 많이 상대해봤으니까 네, 네, 네. 그냥 한 30분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니 투자할 생각이 있는데 500만 불을 투자하겠대요. 네, 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60억이죠. 네네. 지금도 큰 돈인데. 그럼요. 네. 그 당시엔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에 비해서 한 5배는 될 거야 가치가. 네네. 아파트도 한 5배 그럼요. 이상 올랐으니까. 예, 예. 그때 강남 아파트가 3억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지금 10배로 올랐습니다. 30억 그런가? 이상으로. 네네네. 어쨌든 그때 이제 내가 얘기한 게 500만 불을 내면 우리 회사 가치가 5천억이니까 10%를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그 적당한 가격이라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조금만 더 써달래. 12%를 달라는 거야. 네네. 그래서 씩 아유 그럼 해피지. 천하의 골드만삭스가 네네. 대주도 아닌 12%를 가져가면서 그 당시 60억이면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참고로 골드만삭스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냐면 여러분 가장 최근의 국제 금융위기라고 하면 2008년, 2009년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국제 금융위기,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네, 리만 브라더스하고 망하고. 근데 그때도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투자은행이 골드만삭스거든요. 골드만삭스하고. 근데 그 골드만삭스가 한국에 최초로 기업에 투자를 한 것은 KB국민은행이고 그 첫 번째. 두 번째로 투자한 기업이 팍스넷인데 벤처 기업으로서는 팍스넷이 최초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딜을 그렇죠. 해내셨고 제가 좀 또 드렸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 홍 실장하고 네. 또 우리 그때 조전무죠. 네, 조전무. 네, 같이 조전무. 이제 네, 네. 홍콩에서 즐겁게 마시는 네, 거 네. 먹고 이제 해피하게 한국에 왔더니 네, 네. 뭐 얼마 있다가 계약서 사인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인하는 날 이제 그 MBC 9시 뉴스에 떴어요. 맞습니다. 네. 권재홍 앵커.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위기가 뭐 벗어날까 말까 하는데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가 한국의 인터넷 벤처기업 1년도 안 된 데다가 뭐 회사 가치를 600억을 인정해 갖고 투자했다. 그건 빅 뉴스가 되는 거예요. 설립 9개월 만에.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갖고 내가 갑자기 스타가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사방에서 전화 오고 신문사에서 그 인터뷰 매일 하자 그러고 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당시에 SK 최태원 회장 등 그 대기업 그 재벌 2세들 그 경영인들하고 벤처 잘 나가는 분들하고 V소사이어티 그런 거 만들었죠. 예, 40명 모임도 네, 만드시고 거기에 그런 멤버가 되시고 그랬죠. 그 전에 뭐 그 골드만삭스가 뭐 투자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게 대단한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왔어요. 대표적인 게 KTB의 이제 네, 권성문 회장, 네.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의 서갑수 회장, 네, 네.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네, 손정희 씨 쪽. 네. 손정희 씨 라인. 라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뱅크 코리아. 네, 네, 네. 그 되게 최고잖아요. 네, 네. 근데 더 대단한 사람도 왔었죠. 네. 이거는 내 언론에 아직 공개 안 한 건데 이제 네, 20년 예, 됐으니까. 처음 공개하시네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그 당시 부사장이었어요. 부사장이었을 네. 거예요, 당시에는. 네. 꼭 회사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오시라고 대단하신 분이. 그래갖고 나하고 우리 회사에서 2시간을 면담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물어보더라고. 팍스넷이 어떠냐,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온라인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래갖고 막 제가 이제 나름대로 소신을 얘기했죠. 앞으로 금융은 다 온라인으로 갈 거다. 그리고 지금은 증권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뱅킹, 보험 뭐 이쪽 다 갈 거다. 제가 핀테크를 그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재용 회장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삼성이 뭘 했냐면 이삼성이라고 그래갖고 인터넷이 엄청나게 뜨고 앞으로 세상은 인터넷 세상이다라는 걸 미리 다 아니까. 근데 삼성그룹은 그때까지 하드웨어 강한 회사지 제조업에 강한 회사지 소프트웨어나 어떤 온라인 플랫폼은 약한 회사잖아요. 근데 이재용 그 당시 부사장께서 미래는 이거다. 그래갖고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한 10개를 만들어요. 이삼성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러닝, 그다음에 뭐 크레딧 카드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핀테크 관련된 거, 이걸 많이 만들어 갖고 삼성그룹의 최고 인재들과 자금을 쫙 뿌려 갖고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썩 잘 되진 않았어요. 그 당시도 약간 삐걱거렸어. 근데 이삼성이 이제 삼성그룹에서 훈련된 뛰어난 경영자들이긴 하지만 벤처 사업가들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인플로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사장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한테 와갖고 학스넷에 투자를 해서 뭔가 좀 섞자 비즈니스를. 네. 제가 이제 삼성 출신이기도 하니까 말도 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의 잠재력을 보고 꽤 크게 투자를 이제 제안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골드만삭스에 투자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일본 창투사가 또 투자를 투신, 네. 크게 하기로 약속한 거, 이래서 그냥 제가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네. 했죠. 그러니까 그 삼성 근로자 출신이 삼성 오너가 투자하겠다는데 그걸 거절하신 경우. 그것도 5대5로 공동 음. 경영을 하자고 제안했으니까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네, 근데 사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그때 제가 소개했었던 다우그룹의 김익래 회장. 맞아. 예, 다우기술에서 나중에 키움증권 예, 하죠. 그 당시에 다우기술은 제가 일했었던 디지털조선일보랑 임원이라는 회사 만들어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임원이의 팍스넷이 같이 좀 뭔가 하면 좋겠다 생각하셔서 제가 좀 소개를 해서 양측을 만나게 했고, 맞아. 또 딜이 이제 된 것 같았는데 이제 박 대표님께서 전략적으로 결국은 거절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다우기술 김민희 회장이 만드신 게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증권사 키움증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분도 통찰력이 있으신 거죠. 대단하신 분이죠. 디지털 금융의 네네. 미래를 보신 거죠. 네네. 그쪽은 또 IT 회사를 오래 하셨고. 네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투자하고 또 일본의 히카리 투신이 투자했는데 거기도 500만 불 투자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2% 가져갔어.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누구는 한 달 전에 12.5% 가져갔는데 누구는 똑같은 500만 불 내고. 그러니까 400억 가치가 4천억 가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창업한 지 1년 된 회사가 회사 가치가 4천억이 된 거예요. 인터넷 온라인 기업이. 뭐 매출은 별로 없고 이익도 안 나. 근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유니콘이 탄생한 거죠. 네네. 지금으로 치면 1조가 넘었을 테니까. 원래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수익을 내기 전에 투자자들 들 때는 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니까. 그때 뭐 아마존도 뭐 네네. 그랬고 뭐 그럼요. 다 적자였어요. 아마존 다 적자였었죠. 네네. 근데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네네. 투자를 한 건데 네. 어쨌든 근데 그게 이제 2000년도 5월 달에 이제 히카리가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버블이 아주 심각하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 후로 1년 동안.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때부터 벤처 투자가 거의 제로였어요. 버블이 꺼지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 추가 투자는 안 들어오고 우리 비용 구조는 높여놨는데 근데 뭐 어느 정도 심했냐면 그때 소프트뱅크 주가가 97% 떨어져요. 맞습니다. 예. 아마존이 95% 떨어져요. 그리고 뉴욕에서 창업된 그 닷컴 회사의 99%가 망해요. 우리나라도 거의 9%가 망하죠. 근데 다행히 팍스넷은 그래도 이제 금융을 다루고 돈을 다루고 뭐 증권 정보 유료화도 조금씩 해갖고 그나마 이제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 그 버블이 올라갔다가 꺼질 때 그 후유증이 대단했죠. 엄청났죠. 네. 뭐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셨고. 네. 그 뭐 참
그 벤처의 스타들이 갑자기 몰락하고 뭐 이민화 회장 같은 경우도 그때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천하의 메디슨이 아주 힘들었죠. 어쨌든 이제 그때 뭐 태어난 거 알잖아요. 아이러브 스쿨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떴다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때 싸이월드도 뭐 뜨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버블이 꺼지면서 상당히 후유증이 컸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박스넷은 나름대로 잘 유지하다가 제가 이제 한 4년쯤 경영하다가 SK텔레콤에 팔았죠. SK텔레콤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V소사이트에서 만난 거죠. 그때 뭐 안철수, 뭐 변대규 이런 그 휴맥스 거기 이제 벤처 리더들하고 이제 재벌 오너 2세 경영인들 3세 그러고 이제 모여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한 2년 3년 가까이 이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죠. 옥서로 아주 좋은 모임이었죠. 불러주셔서 뭐 최태원 회장이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용렬 회장도 열심히 했고 뭐 누구야 신세계 정용진 회장 뭐 자주는 안 나왔지만 뭐 저 롯데 뭐 신동빈 뭐 아주 훌륭한 멤버들이 재벌들하고 이제 벤처업계에서는 뭐 이찬진, 안철수, 변대규 하여간에 뭐 상당히 그 격조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V소사이티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나도 이제 경험의 폭도 넓히고 아 재벌들이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구나 생각이 이렇구나. 그때 그 당시 이제 재벌들은 갑자기 새로운 인터넷이 뜨고 벤처기업이 뜨는데 자기네들의 그것도 미래를 개척하는데 정보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니까 이제 필요했던 거고. 그다음에 벤처 리더들은 대개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재벌과의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경영에 그 사람들은 안정성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재벌 20명 그다음에 이제 벤처업계 리더 20명이 모여갖고 40명이 2억씩 내갖고 꽤 큰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거기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뭐 끝나고 와인 한 잔씩 하고 이제 이런 아주 굉장히 건강한 모임이었어요. 그런 게 아마 앞으로도 만들어지기 힘들 것 같아. 어쨌든 그때 이제 친분과 신뢰를 갖게 되어서 결국 그 SK그룹에 그런 거죠. 그때 이제 얘기하다가 네. 그 최태원 회장이 그 당시 온라인 금융 사업의 뜻이 컸어요. 맞습니다. 그때 모네타라는 걸 하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SK텔레콤의 그 네트워크와 그걸 이용해갖고 일종의 그 스마트 머니죠. 스마트 머니 시스템을 그때 이제 모네타라는 동글이라는 걸 설치해갖고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론칭을 했고, 그다음에 OK 캐시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그것도 멤버가 뭐 1,000만 명 다니니까. 엄청났었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정유회사 쪽은 OK 캐시백이 셌고 멤버가 1,000만 명. 그다음에 SK텔레콤은 또 텔레콤 가입자가 2천만 명. 그렇잖아요. 그죠? 2천만 명. 그 3천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온라인 금융을 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 회사를 인수하고 심지어 작은 은행도 인수하려고 했어요. 금산분리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데 거기다가 박스넷이 갖고 있는 어떤 온라인 금융의 플랫폼을 쓰고 싶어 했고 그때 싸이월드도 인수했고 엠파스도 인수했어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인터넷 기업들을 많이 인수해갖고 이거를 잘 오가나이즈해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강자가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박스넷이 지금 벤처기업이지만 그렇게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뭐 인수하시라고. 그래서 매각을 했죠. 사실 굉장히 벤처기업 중에서 창업을 해갖고 잘 만들어서 꽤 좋은 가격에다가 대기업에 파는 거는 외국에서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거든요. 명예로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그게 흔치 않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를 이제 만든 거죠, 제가. 뭐 어쨌든 그런 재밌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올해 2021년 1월 말에 코스닥 시장에 핀테크 기업 핑거 손가락 그러면은 핑거라는 회사가 상장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핑거의 창업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박스넷 자회사로서 출범하셨는데 그렇죠. 핑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핑거는 뭐 그것도 재밌는 건데 제가 이제 박스넷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 시대는 이제 온라인 금융이 대세가 될 거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크레딧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크레딧 카드가 활성화된 건 한 2003년 정도부터 됐는데 그래서 이 온라인 금융 시대에 준비하기 위해서 뭐 보험, 증권, 은행, 카드 이런 모든 정보들을 온라인에서 긁어다가
내가 일목요연하게 금융관리를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보험도 팔고 증권도 팔고 은행 서비스도 팔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핑거, 파이낸스 매니저의 FIN하고 GR 이걸 이름 이제 성하고. 네. 그래서 Your Finance on Your Fingertip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핑거라는 이제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게 핀테크 회사죠. 그렇죠. 지금은. 네. 핀테크가 우리나라에서 뜨기 시작한 게 한 3년 됐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최근입니다. 토스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제가 2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만들었어요, 내가. 그걸 이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퍼스널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해갖고 만들어. PFMS. 네. 네. 만들어갖고 이제 서비스 시작했고, 그때 기술을 이제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이라고 네네. 해갖고, 내 정보를 자방에서 긁어다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어요. 이게 뭐, 데이터 끌어오기도 힘들고, 법적으로도 뭐 문제 삼고, 뭐 개인정보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거 잘 안 열어주고, 뭐, 정부 규제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서버도 비싸고, 데이터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몇 년 동안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업종을 SI로 바꾸죠. 네네. 그러니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예, 예. SI 업체로. 그러니까 SI니까. 금융 SI 업체. 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갖고 네. 납품하는 네, 회사.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에 주로 고객이었는데,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니까, 그때 이제 박민수. 네, 당시 대표, CTO님. CTO한테, 이건 당신이 하셔. 나는 이쪽. 선택했다. SI는 아니니까. 그래갖고 본인이 그걸 강력하게 원했어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인프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투자도 많이 해놨고, 직원도 있고, 인프라 있고, 뭐, 그러니까, 박민수 대표가 그거를 이제 맡아갖고 하면서 진짜 잘했죠. 박민수 대표가 사업가적 기질도 있고, 엔지니어 기질도 뛰어나고, 직원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시가총액이 한 뭐 1,500억, 2,000억 되는 상당히 훌륭한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은행 계좌, 시중 5대 은행 모두 다가 제가 알기로는 핑거가 그 다 고객사로서 그 은행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상당수가 핑거와 거래를 하고 핑거의 그 시스템 운영 개발을 맡기는 그런 상황인 아주 훌륭한 맞아요. SI 회사입니다. 네. 그 은행이 아마 거의 10대 은행은 거의 다 거래를 하고. 그럼요. 네. 특히 이제 모바일 플랫폼. 네네네.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예, 최근에는 신한은행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 이것도 핑거가 맡아서 한다고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해외 네네. 영업도 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2C도 좀 하고, 그래서 네네. 아주 훌륭한 지금 우리나라의 핀테크 업체 중에서 예, 뭐 일위 업체입니다. 선두주자에 예. 속하는데, 네네. 저는 뭐 창업해갖고 한 3, 4년을 제가 경영을 했지만, 어쨌든 그 후에 이제 박민수 대표가 키웠지만, 제가 그 창업했다는 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일찍 하면 좀 작업이 힘들어요. 아니, 고생을 한 많이 15년 먼저 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먼저 하셨고 그 같은 박 씨시잖아요. 박 씨 가문에서 또 이어서 그 CTO님이 CEO가 돼서 또 엄청나게 좀 잘 키워내셔서 상당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음악 플랫폼도 하셨어요? 그건 내가 이제 투자만 한 건데, 네네. 회사 이름이 뮤레카. 뮤레카. 유레카가 이제 예. 뭔가 좀 아르키메데스가,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뭔가 발견했다. 발견했다는 네네. 거고, 거기서 유럽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뮤레카라는 건 뭐냐면 뮤직에 대한 발견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음악이 딱 흘러나오면 스마트폰을 갖다 대고 5초만 되면 그게 무슨 음악인지 찾아내는 그런 기술을 네네. 투자하는 거였는데, 네, 요즘 네이버에서 하는 샤잠이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네네. 떴죠. 어쨌든 그 솔루션을 누가 뭐 한다고 그러길래 그게 핑거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네네. 그 팀에서 뭐 하는데, 그 사업성이 있는 것 같다고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해갖고 내가 아마 그때 일대 주주가 돼갖고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음악 플랫폼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로 디지털 플랫폼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팍스넷도 설계보면- 디지털 플랫폼, 예, 예. 핑거도 디지털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에 음악 뮤레카도. 디지털 플랫폼,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사 네. 사실상 디지털 그렇죠. 플랫폼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디지털 플랫폼이 뜰 거라는 어떤 일종의 뭐랄까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뭐 7개가 디지털 플랫폼이잖아요.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알리바바, 텐센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일종의 그런 거고, 네네네. 애플도. 예, 페이팔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